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요. 웬만하면 좀 사족을 줄이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댓글 남기신 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놓으셨는데요. 어제 아침에 뭐 우리가 전일 특징주 보다 보니까 이 파두라는 기업이 하한가를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한가를 맞았는지 봤더니 매출이 뭐 3억, 분기 매출이 3억 나왔던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회사 올라올 때 되게 막 인기가 많았었던 걸로도 저도 기억은 하는데요. 언제 상장됐냐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보니까 주봉으로 봤더니 8월 달에 상장이 됐다 그죠? 8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공모가 한번 볼까요? 공모가가 얼마였는지. 공모가 31,000원 로 공모가를 시작을 했었었네요. 그러면 어제 주가가 하한가 가면서 오늘도 또 추가로 빠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오늘 추가로 더 빠져서 지금 19,140원 이러고 있으니까 공모가 대비해서는 거의 35% 빠졌다 그죠?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짝 한번 보면 지난 1분기에 177억 했다가 이번에 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48억 적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564억 매출에 15억 영업이익 살짝 났고 2275억 적자로 적혀 있고요. 재작년에는 52억 매출에 337억 영업이익 적자에 당기순이익 433억 적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기사를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설계하는 회사죠. 설계하고 파두는 데이터 센터용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인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기업이다라고 돼 있고 지난달에 외국계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비중 확대를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파두가 네이버의 동영상 처리 전용 반도체를 탑재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는 보도를 내고 이게 경제매체 더벨에서 난 기사 내용이 그렇다고 하네요. 아마존, 미국 우주항공 기업 등에도 납품한다는 보도를 내자 이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보니까. 모건 스탠리 매수 보고서는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매수 오버웨이트하고 목표 주가를 53,000원으로 제시했다고 돼 있고요. 글로벌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들과 협력하는 파두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회복세이고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이 바닥을 지났다는 신호도 단기적으로 상승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종목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읽어본 이유가 우리가 공모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냥 I have no idea고요. 예.
이 종목에 대한 제 코멘트는 노 코멘트로 하고요. 하나 왜냐하면 제가 잘 알면 또 뭐 그나마 좀 아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 쿠팡 상장했을 때 얘기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은 아직까지 제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요. 단지 저희가 저희 회사도 공모주 투자합니다. 저희 회사 고유 자금으로 공모주 투자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공모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여의도에서는 뭐 최고의 낙관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보고 제가 강세론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강세론자는 3,300 갔을 때 4,000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강세론자인 거지. 저는 그때는 신중농자였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PBR 0.9 미만이면 그냥 퀀트 베이스로 삽니다. 네, 사고 여기서 더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 하는 게 낙관주의자고요. 비관론자는 많이 빠졌는데도 여기서 아니야,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비관론자인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웬만하면 낙관론자가 되는 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이고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약간 안 좋게 봅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제가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동안 봐왔던 기업은 그나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경영진이 어떤 경영진이고 그동안에 경기가 좋고 안 좋고 여러 번의 사이클 속에서 저런 기업은 이럴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은 대로 어떤 그런 체력이 있는지,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걸 다 한번 한 10년 동안 보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IPO 종목은 이 회사가 그동안에 뭘 어떻게 했는지, IPO 하기 전에 물론 회사가 설립된 지 한 10년, 15년, 20년 된 회사도 IPO 올라오지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IPO 종목에 대해서는 극보수로 저는 대응을 합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그 환경에 보면 참 제가 꼬박꼬박 이래 챙겨보는 분 중에 한 분이 박문환 이사님이거든요.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님. 참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 박문환 이사님의 옛날 책을 제가 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놈을 믿지 마라 라는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챕터가. 어린 놈을 믿지 마라, 이게 뭐지? 하고서 봤더니 신규 상장되는 주식이 IR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믿지 말라는 얘기죠. 어린 놈이라고 하니까 좀 왜 이런 표현을 쓰셨지 했더니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뭐 매출을 갖다가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외상 매출로 마치 매출을 많이 한 것처럼 매출을 부풀리고 이익도 부풀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다음 해 상장한 지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깨지는 회사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익이 깨지는 회사들이 나오고 그 이익이 깨졌을 때 작년 매출 잡았던 게서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안 돼가지고 손실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IPO 기업들이 상장하고 난 뒤에 최소한 1년 정도를 볼 필요가 있고요. 1년이 아니라 1년 동안 볼 동안 이제 분기 실적 나오는 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분기 실적에서 IPO 하기 전에 IR을 했던 하면서 얘기했던 그 가이던스가 지켜지는지 그 부분을 최소한 2분기는 확인을 해보고 가끔씩 보면요. 10개 중에 1개, 2개 회사는
IPO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의 주가는 보면 뭐 확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은 기업은 좀 항상 조심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파두라는 기업에 대한 뭐 여기서 갖고 가는 게 맞는지 뭐 들고 가는지 손절하는 게 그건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IPO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항상 극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최소한 2분기 이상의 그 회사의 실적을 보고 사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좀 큰 기업은 괜찮죠. 큰 기업은 우리가 잘 아는 큰 기업이 상장될 때는 그동안에 그 회사가 어땠었는지 아니까 그죠.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중앙일보이고요. 박철환의 마켓나우. 이 박철환은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동차 시장이 경기 소비재 중에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가장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침에 제가 채슬리 모닝 브리프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동차 얘기 좀 했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중요한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자, 자동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제작사는 포춘 글로벌 500 기준으로 폭스바겐이다. 폭스바겐 그룹 최고 경영자 CEO인 올리버 블룸의 말을 업계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모빌리티만을 강조하던 블룸의 CEO가 작년 말 한 인터뷰에서 이모빌리티와 이퓨얼을 모두 중시하는 이중 이경로 더블 이패스 전략을 제시했다. 이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운송 수단인데 합성 연료라고도 불리는 이퓨얼은 전기 에너지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만든 액체 연료이다. 쉽게 말하면 폭스바겐은 전기차와 이퓨얼 둘 다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올해 3월 EU는 2035년 실시 예정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의 전면 금지 정책을 수정을 했고 탄소 중립 연료로 인정받은 이퓨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는 대출을 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중국에 몇 걸음 밀리는 EU, 일본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분석을 한다. 이퓨얼은 100년 전에 개발됐으나 그래요? 개발된 지 100년이나 됐네요. 경제성 및 시장성 부족으로 잠자고 있었다. 이퓨얼은 원래 항공기나 선박 같은 장거리 이동 수단에는 필수적인데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연료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요? 즉 2차 전지는 연료만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고 이퓨얼은 땅은 몰라도 하늘과 바다에서는 생존할 운명이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비행기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쓰는데 그죠? 비행기나 이래 좀 큰 그런 항공기에는 이렇게 그 계속 기름으로 가는 식으로 하나 봅니다. 내연기관차 즉 엔진이 달린 모든 차량이 2030년대부터 퇴출당한다는 급진적인 전망이 흔들리게 됐고 이퓨얼의 부성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됐다. 물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순수 내연기관차는 사라질 것이다.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그런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죠?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하이브리드 강세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퓨얼이란 신종 무기로 친환경성이 더욱 강화된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전기차와 경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인데
EU 자동차 업체가 그리는 가까운 미래 시장은 내연기관 기반 e-fuel 하이브리드로 가득할지 모른다.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연구, 시장 차원에서 수소와 2차 전지는 두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수소는 연료전지 전기차 같은 모터와 그리고 e-fuel 기반 하이브리드 같은 엔진 쪽으로 개발될 것이다. 2차 전지는 배터리 전기차 같은 모터와 e-fuel 기반 하이브리드 같은 엔진 쪽으로 개발될 것이고 e-fuel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 중 누가 이길까라는 질문의 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연기관차 시대에도 가솔린과 디젤이 공존했듯이 e-모빌리티와 e-fuel이 가까운 미래는 공존할 것이다. 다만 먼 미래에 e-모빌리티의 엔진이 사라질 수 있을지는 2차 전지와 e-fuel의 미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한번 요 관련해서 앞으로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죠? 우리는 지금 내연기관에서 다 순수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리드를 하던 토요타가 경쟁에서 이제 많이 계속 밀리고 있고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죠? 최근에 토요타가 엔화 약세까지 힘입어서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고 신문 기사에도 토요타의 최근에 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거.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그 부분이 확실히 이거는 사실이고 미래의 기정사실이야 라고 믿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닐 때 우리가 공경에 빠진다고요. 네, 우리가 믿고 있었던 뭔가가 사실이 아닐 때. 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하고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반대 포지션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저도 계속 저와 반대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 내년 시장이 생각보다 또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런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배구진의 돈의 세계. 내 이름은 알루미늄. 네. 한번 쓱 제가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이 몸은 한때 지상에서 가장 고귀했다.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3세 제2기간이 1852년에서 70년. 1852년에서 70년. 요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최상급 귀빈에게만 나로 만들어진 나이프와 포크를 내놓았다. 금, 소재, 식탁용 날붙이류는 그 다음 등급 증객에게 제공했다. 1884년 세워진 미국 워싱턴 기념비의 꼭대기에는 나로 제작된 여기서 나가 지금 알루미늄이 얘기하는 듯이 지금 칼럼을 쓰신 겁니다. 나로 제작된 무게 2.7kg의 피라미드가 씌워졌다. 워싱턴 기념비 제일 위에 그 스파이더맨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피라미드군요. 실은 흔하디 흔한 게 나다. 지각의 8%를 차지하고 산소와 규소에 이어서 셋째로 많다. 다만 보크사이트에서처럼 다른 원소와 결합되어 존재한다. 나는 1825년에 처음 분리 추출됐지만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태부족했다. 그 후 60여 년간 이 상황이 이어졌다. 근데 잠깐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폴레옹이 아니라 나폴레옹 3세라서 저 시대가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1812년 요때 그죠?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를
공격하러 갔던 게 1812년 6월 20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1812년 6월 20일 맞네요. 그래서 이분은 나폴레옹 13세다 그죠? 13세. 아, 나폴레옹 3세다 그죠? 3세.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1세고, 네, 1세네요. 1세 맞네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나폴레옹 3세 제2기간 1852년에서 70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 1세랑 다르네. 계속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요. 자, 다시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던 1886년 미국 오블린대에서 화학을 배우던 23세 학부생 찰스 홀이 전기분해로 나를 분리해낸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동갑내기 야금기사 폴 에루가 거의 같은 공법을 개발한다. 홀은 공장을 세우고 이는 훗날 알코아가 된다. 알코아가 이렇게 탄생을 했군요. 대량 생산되면서 내 몸값은 급락한다. 화려한 최상류층 식탁을 누비던 시절은 갔다. 나는 깡통 등 생활용품의 소재로 확산된다. 경제학의 희소성과 가격 원리를 설명하기에 좋은 사례다. 근년 들어서 나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배터리 장착으로 무거워진 전기차를 중심으로 감량을 위해 나를 더 활용하고 있다. 원자재 시장 분석회사 코리아 PSD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 한 대당 투입량은 2006년도에 121kg에서 지난해 205kg으로 약 70% 늘었다. 나는 대개 알루미늄이라고 불린다. 리튬과 마그네슘, 칼슘 등 여러 원소의 이름과 IUM, 알루미늄도 제일 끝에 IUM으로 돌림자가 같다. 미국은 나를 알루미늄이라고 부른다. 예,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알루미늄을 얘기할 때는 거의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알루미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내 은인 홀이 광고 문안에서 낸 오타에서 비롯됐다. UM으로 끝나는 이 별칭도 나쁘지 않다. 이 원래 알루미늄에서 방금 알루미늄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요? ALUMIN IUM이 아니라 NUM으로 그냥 I를 빼뜨렸네요. 이런 오타에서 UM으로 끝나게 됐고 이 UM으로 끝나는 이 별칭도 나쁘지 않다. 백금, 플래티넘이 PLTI NUM, NIUM 안 쓰고 플래티넘은 NUM을 쓰네요. 이런 백금 플래티넘과 같은 항렬이니 이름이야 어떻거나 세상 곳곳에서 내가 더 요긴하게 두루 쓰이게 되면 그만이다. 네, 이 배구진 대표님도 참 글 재밌게 쓰시고 재밌으면서 유익하고 그죠? 참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네,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사는요.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존슨앤존슨을 제끼고 바이오의 1등으로 올라선 1112 비만 치료제 승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는 몇 번 다루긴 했어도 예전에 파이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1998년도에 비아그라가 출시가 되고 그 출시되기 전과 후에 주가는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게임 체인저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계속 그 회사에 공부를 해놔야 우리가 꼭 1112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나중에 바이오가 됐든 어디 뭐 일반 제품에서 이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제품이 딱 나왔을 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제가 짝짓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런 사례랑 비슷해 하면서 이렇게 짝을 지어보는 거. 지금 이 이슈는 과거에 언제랑 비슷해.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 일랄릴리 노보노 디스크가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나중에 주가가 여기서 또 확 자빠지면 뭔가 거품이 있었겠죠. 예, 그런 교육용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새롭게 1등이 된 회사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1등이 됐는지 이런 걸 갖다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식은 100세까지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까지 찰리 먼거도 100세 되셨고요 이제. 그리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그죠. 100세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 놓으시면 얼마든지 나중에 써먹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FDA가 현존 비만 치료제 중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미국 제약사 일랄릴리의 잽바운드를 승인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승인이 돼서 신드롬을 일으킨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지금 경쟁자가 있다 그죠? FDA는 일랄릴리의 주사형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비만 치료제 용도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게 식욕 감소로 인해서 살이 확 빠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비만 치료제로 또 승인을 했습니다. 앞서 일랄릴리는 마운자로를 임상 시험한 결과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나타나자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고 일랄리는 비만 치료제 상표명을 잽바운드로 정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운드백, 바운스백 뭐 이렇게 조용필 또 선생님이 바운스 하는 노래도 있었는데 그죠? 예, 왠지 이래 그 요요 현상처럼 살을 뺐다가 다시 또 이래 바운스백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름을 잽바운드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잽바운드는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보다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서 FDA 승인 전부터 관심을 모았고 일랄릴리가 공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잽바운드는 비만 환자가 매주 1회 72주간 투여를 하면 체중이 평균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앞서서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각각 2017년에서 2021년에 승인을 했고요. 위고비는 비만 환자가 매주 1회 68주간 주사를 맞으면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네요. 방금 잽바운드는 1회 72주간 투여하면 20% 빠진다고 했는데 기존 6% 감량에 그친 비만 치료제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미국에서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판매 허가를 받아서 국내 유통도 멀지 않은 상태다라고 돼 있네요. 어제 아침에 이제 채슬리 모닝 브리프에서 우리 남궁 대리가 요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최근 이런 회사들이 M&A를 하고 캐파를 더 늘렸던 이유가 품귀라는 거예요. 네. 자, 미국에서 잽바운드의 한 달치의 정가는 얼마인가 보면 한 달에 $1,060, 139만 원입니다. 와, 139만 원 한 달에. 위고비가 $1,350니까 이것보다는 20% 싸네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한테는 조금 악재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품기니까 이 일랄릴리의 잽바운드의 제품이 얼마나 빨리 시장에 출시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품귀 현상이 없어질 수도 있을 거니까 노보노디스크는 잘 봐야 되겠네요. 잘 봐야 된다는 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일랄릴리 측은 이날 성명에서 비만은 과학적인 증거가 많은데도 종종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로 여겨진다면서
우린 잘못된 인식을 없애고 관리 방법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세계 비만 재단은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20년 코로나 때인데 9억 8,800만 명. 비만 인구가 10억 명이나 되네요. 10억 명. 전체 인구의 14%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4명이 비만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비만율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자, 2035년에는 19억 1,400만 명? 예, 12년 뒤면 24%로 늘어난다네요. 네. 모건 스탠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24억 달러 약 3조에서 2030년이 되면 70조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와.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 노보노디스크도 이거 팔 주식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워낙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서로 노보노디스크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한국에 와서도 여러 업체들 좀 만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계속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할 건데 야, 엄청납니다. 한 달에 거의 140만 원에서 한 170만 원을 내면서 근데 최근에 앨런 머스크 보면 살 빠지니까 보기는 좋지 않습니까? 그죠? 15% 감량 20%면 저 같은 경우에 야, 거의 16kg가 빠지네요. 16kg가 빠지면 64kg가 되면 야, 축구할 때 진짜 날아다닐 것 같은데. 네, 어제 아침에 제가 돈 안 들이고 살 빼는 방법 살짝 최슬림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옛날 날씬했을 때 바지 억지로 입으시면 됩니다. 그거 억지로 입으면 막 앉을 때도 좀 불편하고 하지만 한 이틀 견디면요 금방 한 1.5kg 금방 빠집니다. 네, 저도 허리띠를 안 하고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도 옛날 거 입고 요즘 허리띠도 하거든요. 최근 바지 입으면 허리띠를 딱 졸라맸더니 그러면 저절로 식욕 감퇴가 됩니다. 밥 안 먹어도 배가 별로 안 고픕니다. 그러니까 꼭 이래 한 달에 150만 원씩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살 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파트 거래가 뚝 6채 중에서 한 채꼴로 매물 단지 나온 단지도 있다. 이번 주에 대구 수성구 뭐 1년 만에 미분양 이제 다 팔렸다, 다 계약됐다 이랬었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도 보면 여러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는 또 뭔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늘었는데 좀처럼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는 총가구 수의 15% 이상이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이처럼 아파트의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9일 중앙일보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지난 6일에서 8일에 걸쳐서 웹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해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182만 2,514구 중에서 7만 9천 가구 4.33%에 해당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네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2020년 11월부터 전국 아파트 등록 매물수를 취합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아파트 매물수는 8만 452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절벽 상태였던 지난해 6월 달에 6만 5천여 건을 기록한 뒤에
올해 초 5만 건대로 매물이 줄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를 해서 지금 8만 건을 넘어섰고요. 100가구당 3가구꼴로 매물이 나왔던 것이 4가구꼴로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매물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9,510가구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예요. 헬리오시티군요. 그 헬리오시티 처음에 입주할 때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너무 따닥따닥 그 좁은 땅에 거의 9,500가구나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리고 이 헬리오시티가 827가구가 매물로 나와 있네요.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매매가 불가능한 임대가구 수를 제외하면 약 10.2%가 매물로 나와 있는 셈이라고 하고요. 500가구 이상인 서울 아파트의 총 가구 수 대비 매물 비율을 측정을 해보니까 강남구의 청담자이 17.66%, 그리고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 12.8%, 성동구의 트리마제 11.6%, 구로구의 한양 수자인 에듀힐스가 11.4%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708가구 규모 청담자이의 경우 125가구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네요. 청담자이가 어디 있죠? 왠지 굉장히 고급 아파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이 아파트는 전용 49제곱미터짜리가 464가구인데 청담자이에 이렇게 작은 평수가 있나 보네요. 49제곱미터면 스퀘어미터면 얼마죠? 이게 3.3으로 나누면 20평도 안 되는데, 그죠? 17평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용이니까 실제로는 공급 면적은 이것보다는 크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실거래 가격이 18억 8천만 원? 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내놓은 물건도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초 이후 집값이 반등하자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많은데 좀처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자치구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가구당 매물수가 가장 많은 곳이 서초구. 서초구가 10만 1,041가구의 6%인 6,048가구가 매도 매물이고요. 강남구가 5.1, 광진구가 5.0, 성동구도 4.9% 등으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도봉구가 3.5, 금천구가 3.3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올해 초부터 집값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매도자는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 하지만 매수자는 올해 초 급매물 가격에 집을 사길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집값이 바닥을 찍은 뒤 반등세가 강남권에서 먼저 시작됐고 그 폭이 컸다고 하면서 상승 전환이 빨랐던 지역의 경우 가격이 이미 전고점에 근접해서 매수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히려 반등을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온 거네요. 보통 우리가 주식은 가격이 떨어지다가 그죠? 나중에 하한가에 잔량 쌓이고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매물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제가 항상 이 매물대를 띄워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 위에서 막 거래가 많이 됐던 구간에서 집값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에 오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 패닉 바잉 하셨던 분들의 매물이 쫙 걸려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런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시장 상황을 집값 하락의 전조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보다 0.05% 올랐는데 이는 지난주 0.07%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고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가격이 반등한 데다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이 줄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집을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직원들 집을 못 산 직원이 있어가지고요. 작년부터는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나을 거다 해서 저희 직원이 전문의만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해서 24년 내년 저는 최소한 24년에서 25년 그때쯤 사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요. 계속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증권사 지점장 부지점장하고 점심을 먹는데 둘 다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증권업계에 벌써 20년, 25년 전에 그때도 지점장이나 이렇게 정도 돼도 집이 없어서 저희 형님이 그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 직원들은 보면 참 이제 좀 약간 우대 금리를 받아서 그런지 집도 잘 사는데 우리 증권업계 분들이 방금 보세요. 이 뭐 서울 뭐 0.07%가 지난주 0.05보다 그런데 주식은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0.07, 0.05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5%가 아니라 50%, 70%막 이래야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런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면요, 부동산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 주식으로 돈 벌어야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돈을 벌면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그걸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꾸만 변동성이 큰 데서 승부를 계속 보려고 하다가 정말 내가 주식의 초고수면 주식농부 박영욱 회장님이나 뭐 여기 DS의 장 회장님처럼 몇천억대 부자가 되죠. 근데 내가 고수가 아닌데 계속 변동성 영역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다 털립니다. 네,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이 묻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 부동산 살 때가 됐다 싶으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요. 냉온탕 오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매도 금지 혜택 볼까. 시간이 43분이나 됐네요. 요 간단하게만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공모가가 결정됐나 보네요. 네, 일반 청약에 3조 6천억이 몰렸고 상장 시가총액은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2조 4,698억 원이네요. 한 2조 5천억 정도 되네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7.2대 6고 일반 청약 경쟁률은 70대 1 정도 되네요. 공모가는 36,200원에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공모가 밴드의 하단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거든요. 공모 희망 가격이 36,200원에서 44,000원이었는데 36,200원 하단으로 결정이 됐네요. 고경범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기업임에도 유사 경쟁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국내 양극재 업체 포스코 퓨처엠과 코스모 신소재와 비교한 탓에 고평가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었네요. 보통 이렇게 IPO가 올라오면 오늘 IPO 얘기 많이 한다 그죠?
기존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피어 그룹들의 PER하고 PBR은 얼마인지 그걸 보면서 공모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 피어 그룹들보다는 좀 비쌌나 봅니다. 네, 그 뒤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단지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자회사 자꾸 분할 상장을 하면 카카오, 두산, SK, LG화학 그렇게 뭐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기 때문에 참 많이 우려스럽다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근데 에코프로 주주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왜 상장 안 시켜주나 막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데 오히려 상장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공모가가 낮게 결정이 되면 직원들한테는 좋습니다. 지난번에 뭐죠? 카카오뱅크였나 뭐 그런 거 공모가 너무 비싸서 지금 거기 카카오뱅크 직원들이 다 노예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IPO에 우리사주로 신청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공모가보다 훨씬 밑도니까요. 그죠? 그래서 공모가 자체가 직원들한테도 혜택을 주려면 좀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 게 맞는데 일단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 요거는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 뭐 이 얘기 가지고도 많은데 그냥 이 기사는 안 읽고요. 그 공매도 가지고 너무 말들이 많은데 주식의 내재 가치 분석하고 공매도 잔고가 이 기사에 보면요. 공매도 잔고가 지금 19조 2천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신용잔고가 딱 19조 이 정도잖아요. 보면 20조, 19조, 최근에 16조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신용 없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이나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나 이 투기적인 세력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고요. 변동성. 네. 그래서 변동성만 커질 뿐이지 기업의 가치는 결국은 내재 가치에 다 수렴합니다. 네, 그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그 기업의 제품을 파는 회사의 어떤 소비 형태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